재판 소원과 관련한 사심제를 네. 바로 지금 제기하겠다고 하신 분이 나타났어요. 어저께죠. 네. 12일 날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으신 이제 양문석 씨죠. 네. 양문석 전 의원님. 이것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바로 혼론이 있었던 게 전 의원이냐. 네. 아니면 이게 현 네. 의원이냐. 네. 왜냐면 대법 이제 사실상 헌법소원으로 가는데 이거 대법원의 어떤 판결이 확정된 네. 거냐 아니냐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법률적인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전 의원이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에 할 수 있는 뭐 권한쟁의 심판이나 탄핵 심판,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등등의 사건에서 효력을 정지해서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거는 탄핵하고 권한쟁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헌법소원은 그냥 했던 효력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걸 상실시켰고 재판소원 간다 그러면 재판소원은 일반 헌법소원 제도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자체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 의원으로 가고 재벌을 선고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 정말로 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정말로 재판소원 가가지고 야 이거 뒤집어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지역구에 그럼 국회의원 2명이 되는 거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양문석 의원은 적어도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국회의원을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그 지위 상실하고 나서 못 받았던 월급 세비 그건 청구할 그 정도는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양문석 의원이 뭐 재산권 침해니 뭐 혹은 내 가족들이 강압 수사를 받아서 행복추구권 침해니 여러분들 행복추구권은 누구나 걸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행복하지 않는다? 걸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행복추구권을 거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안 바뀔 거라 생각을 하지만 바뀌면 이런 혼란을 발생할 수가 있고 만약에 바뀔 걸 대비한 이러한 여지 이런 재판소원제도 이런 걸 왜 만드냐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 이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시간 끌기로 사용될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불법으로 들어온 게 이제 판정에서 나가라고 추방명령이 내려왔는데 이걸로 더 시간을 끈다든가 아니면 이번처럼 뭐 선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어쨌든 일단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어떤 지자체장으로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결국 나중에 끝나면은 그 시간 동안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법이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되물어볼 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본인이 진짜 억울해도 재판이라는 게 주는 스트레스와 비용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억울한데도 항소 안 하시고 억울한데도 상고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이걸 이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중범죄자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러나 저러나 엎어치어지도 똑같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 좋은 이용해 먹기 좋은 도구로만 쓰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계속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 뭐 동일한 의견인데 지금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사업자금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걸 서초구에 집을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불법이냐 아니면 편법이냐 이거에 의해서 지금 그 징역을 받으신 건데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뭐가 되게 불편하냐면 이렇게 권력자를 위한 법이 되게 치밀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되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양문석 의원이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그 안산에 재보궐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심자로 가서 거기서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안산은 그러면 국회의원이 2명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디에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그러니까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만들지 말고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위험 리스크들을 한번 돌려보시고 공청회도 해보시고 세미나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아주 안 좋은 선례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두 싶습니다. 분은 이제 국회에서 보좌진 활동도 네.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이런 입법을 하는 경우는 보통 이게 이의제기 하지 않나요?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요? 하죠. 네. 보좌진들도 하는데 지금은 또 심지어 더 했을 거예요. 요즘은 보좌진 로스쿨 출신 보좌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변호사 자격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법은 법 전체에서 딱 6글자만 뺀 법이거든요. 그 국가의 공권력 혹은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재판을 제외하고는 뭐 기본권의 침해 있을 때는 헌법소원 할 수 있다는 건데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글자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까지 다 헌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건데 그걸 뺐을 때 우리 권현서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봐야 되는데 야 이런 경우는 저런 경우는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 거고 보좌진들이야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데 의원들이 아니 됐어 이러면 안 가는 거고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뭐 전체적으로 표명한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10%도 안 된다 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걸 빼고 하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PPAT 시험을 국민의힘이 지금 지방선거에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PPAT의 상향 버전을 국회의원 공천할 때는 당연히 도입해야죠. 해야죠. 국회의원들도 기본적인 소양 시험과 법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민주당도 똑같고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입법기관에 어떤 종사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네. 한다면 최소한 헌법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아니 꼭 시험을 네. 보자 이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네. 헌법 책은 읽어보셔야 돼요. 네. 최소한. 네. 그래서 이런 국가의 헌법이라는 기둥이 되는 그러니까 기둥이 되는 어떤 법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알고 들어야 되는데 진짜 입법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양문석이 재판소원을 걸던가 혹은 조주빈이던 뭐 혹은 구제혁이던 이런 분들이 재판소원을 걸던 혹은 아니면 법 왜곡죄를 걸었을 때 이 공동 발의를 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면서 집요하게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걸 예측 안 해보셨어요?라고 아주 집요하게 인터뷰해서 그 인터뷰를 실명을 낱낱이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국회의원들이 법 공동 발의 사인을 할 때 신중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아까 말한 국정조사 의견에 대해서는 사인 안 했다. 신중하게 아니, 그런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된 법들 중에 통과되지 않은 법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정말 황당한 법이 많아요. 아. 뭐 좀 지난 일이지만 옛날에 정의당인가 어디 뭐 진보당인가에서 낸 거였는데 뭐 차별금지법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법에 대해서는 뭐 논할 게 지금 아닌데 뭐라고 거기 적혀 있냐면 고발이 들어오면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입증하는 책임을 고발 당한 사람에게 준다라고 법에 써놨어요. 그게 형사소송법이랑 정면으로 배치되는 네.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법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통과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혼란이 생기면 난리 나는 건데 그러니까 좀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많이 비판을 받지만 좀 법조인 분들이 국회의원 하는 걸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법을 만드시는 일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법조 지식을 갖춘 분들이 계셔 주셔야 아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가 되는데 요즘 뭐 민주당에 법조당 없는 거 법조인이 안 계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러시나. 대변인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굉장히 법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조인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정치 검찰만 많이 오히려 들어가서 그 법을 악용하는 사례만 자꾸 만들어내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사실은 법안 소위에서 의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의견을 내고 계속 본인들이 집단으로 같이 공동의 의견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정말 본인 개개인이 헌법기관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단결하는 모습은 좀 볼 수가 없는 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에 수석 전문위원이 있고 전문위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이 법 하나하나마다 검토 의견을 내요. 그중에 이런 부분은 국민에게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저희 같은 패널들은 읽고 들어옵니다. 이 법이 있을 때 의안정보 시스템 들어와서 딱딱딱 읽고 들어오는데 의원님들은 그걸 안 읽어요. 자기가 낸 건데. 자기가 법 내고 그 검토 의견서를 아예 읽질 않고 회의를 들어와서 본회의 어떻게 진행됩니까? 와서 당론입니다. 찬성하세요. 찬성 딱깍 반대 딱깍 이렇게만 진행되니까 물론 법안 소위나 예산 소위, 그러니까 소위 자체에서는 굉장히 건설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법안들은 소위를 안 하고 그렇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바로 본회의로 보내겠다. 이러한 양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 언젠가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너무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 지금 추미애 네. 법사위원장 시절 정말 그 안에서 생성된 법들 중에 진짜 문제가 많은 법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정말 여기에 대한 나중에 후과를 제대로 평가를 하고 저는 좀 책임도 물을 수 있으면 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떤 법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권력에 저는 대해서 법- 책임을 너무 법 왜곡죄를 할 거면 사법, 입법, 행정 중에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법 왜곡죄를 물지 않았습니까? 네. 행정법에 행정 왜곡죄, 음. 입법부에 입법 왜곡죄, 입법 이렇게 법 이따구로 만들었어. 나중에 사회가 혼란됐어. 그럼 입법 왜곡죄로 우리가 시민들이 고소해가지고 너 왜 이런 법 만들었어?
해가지고 재판 받게 하고 또 행정 부동산 정책 실패했어요. 너 왜 부동산 정책 이따구로 만들었어? 라고 해서 신고해가지고 처벌받고 이런 좀 그러니까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왜 사법부만 법 왜곡죄를 만들어 놓냐. 그러니까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민주당이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심 이후로 네. 그냥 감정 표출적으로 나왔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사법 3법도 물론 필요하다 보신 분도 계세요. 저는 그 의견도 충분히 들을만하다. 근데 너무 이 법 자체를 그냥 이거 공포 즉시 다 시행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네. 유예기간조차도 없잖아요. 네, 네. 이 중요한 법들이. 그래서 야 이런 거 좀 신중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그냥 시행 첫날부터 바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후죽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양문석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 법을 이렇게 쓰라고 한 법이 아닌데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늘렸으면 일반 판사 정원을 늘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당 한 명당 일반 판사 연구관들이 한 8명 정도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그 대법관 수를 10명 늘리면 80명의 판사가 아래 또 들어가는 거예요, 대법원에. 근데 전국에 지금 1심 판사들이 모자라가지고 난리인데 판사 수를 늘려주던가 이런 게 하나도 세밀하게 고려되지 않은 거죠. AI 판사 도입하자. AI 판사는 조금 애매한데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요. 되게 많이 아쉽고 이 사법 3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사법 3법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조금 자신의 과오를 반성할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건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지금의 야당 보수지향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그날까지는 뭐 이 지금 현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야당이 조금 멀겠네요. 한참 남았네요. 다음 선거에서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는 조금 더 왜 이렇게 약한 소리 하십니까? 네. 선거가 코앞인데. 우리 아까 점심 먹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둘이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한참 남은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분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왜냐면 여야 이게 좌우 날개가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아야지 이게 견제가 되는데 지금은 너무 견제가 안 되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일방에서 뭐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 눈치 안 보고 폭주해도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약속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도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맡겨야 된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전에 그렇게 국힘 때 해줬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이 법사위는 야당이 갖고 있어야지 정치적인 균형에 맞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바뀌어서 그때 제가 국힘 대변인인데 그럼 이제 법사위 우리 달라 그러니까 그때 그건 그거고 지금은 다르다 이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다수당을 하더라도 안 줄 거예요. 절대 안 줘요. 그렇게 한 번 당했는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법사위원장을 고르는 그런 자리는 아니구나. 근데 한명도 원내대표랑 가깝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청래, 김어준 등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면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이게 뉴노멀이 돼가지고 당연히 안 주죠. 이재명은 합니다. 무조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것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유니텍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무슨 여야의 균형을 위해 가지고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야 된다 민주당이 그렇게 들어누워 가지고 줬더니 자기들 딱 바꾸자마자 그땐 그랬고 지금은 아니야. 그건 저는 민주당이 너무 잘못했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닌데 적절한 우리가 국회에서 또 다수당과 소수당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뭐 소수당이라 해서 뭐 진짜 우리 개혁신당도 있지만 진짜 이런 소수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 어느 정도는 분포를 가져갈 수 있는 정도 만들 수 충분히 있는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아야지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지금은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민주주의는 그쵸. 다수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다수결의 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민주주의도 아니고 어떤 소수자에 대한 목소리도 보호를 하고 그 목소리를 반영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배웠지. 그냥 숫자가 무조건 한 사람이 더 많으면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었다고 저도 헌법책에서 본 것 같아서 지금의 국회 운영은 좀 비정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오늘 진짜 좀 앞에 주제가 워낙 큰 주제였었고 그다음에 그 법 왜곡죄로 고발된 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 문제도 그냥 가벼이 여길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조금 길게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준 세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하고 또 신청해주신 그 구독자와 신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